아버님 이 상황에 집에 오시면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현관 앞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문틈으로 얼굴만 내민 채 차갑게 말했죠. 그날은 제 아내의 장례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지방으로 가는 막차는 이미 끊긴 후였죠. 그래서 딱 하루만, 정말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목소리는 복도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옆에 서 있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집은 제가 마련해 준 집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신혼집으로 쓰도록 해준 곳이었죠. 그런데 그 집 문 앞에서 저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밤 무엇을 결심했는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순을 바라보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평생 경북의 작은 도시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일했습니다. 말수 적고 성실하게 그저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전부였죠. 체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굶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내 순덕이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식당에서 보조 일을 했지만 아들 민수가 태어난 후로는 집안일에만 전념했죠. 자기 한 끼 걸으면서도 아들 먹을 것부터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요. 그런데 문제는 20살이 넘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잡은 민수는 어느 순간부터 제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녹록지 않겠지. 사회 초년생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죠.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2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잔업을 더 뛰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나가서 일했죠. 적금을 깨기도 했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집에 내려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고 있던 정장이 명품이었거든요. 손목에 찬 시계도 그랬고 들고 있던 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야, 그거 비싼 거 아니냐? 아, 이거요? 회사 다니면서 이 정도는 갖춰야 되잖아요. 영업직이라 이미지도 중요하고요. 민수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민수야, 혹시 빚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냐?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값을 못 갚아서 연체가 계속 쌓였는데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얼마나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러 카드사 합치면 아마 몇 천만 원은 될 거예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아내 순덕이가 옆에서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지금 당장 내려와라.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파리했어요. 며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거실 탁자에 앉아서 민수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정장을 입어야
거래처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외제차 할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체면 때문에 차를 팔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신용등급이 최하위까지 떨어졌어요. 대출도 안 되고 카드도 전부 정지됐습니다. 회사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수야, 너 이제 어쩔 생각이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할 수 있는 거지? 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문제는 뭔데?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뭐? 사귀던 사람이 있는데 그쪽 부모님이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그 상황에 무슨 결혼이냐?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불량 사실을 알면 결혼이 깨질 거니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그 사람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진실을 말해야지. 속이고 결혼할 순 없는 거 아니냐?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였죠.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겠어요?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어. 며칠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털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서 민수의 빚을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어요. 당장 급한 것들만요. 민수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다. 대신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라. 허튼데 돈 쓰지 말고 내가 번만큼만 쓰면서 살아.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민수의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예비 신부 이서연이라는 사람은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똘똘한 여자였습니다. 27살이었죠. 재택근무도 하고 나름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서연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돈 어른, 아이들 나이도 있으니 혼례는 빨리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시죠. 저희도 그게 좋겠습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했습니다. 저희는 전세 자금 정도는 보태드릴 생각입니다. 혹시 댁에서도? 아, 네. 저희도 돕겠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문제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 신용 상태로는 전세 대출도 안 돼요. 은행에서 대출 자체가 막혔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생각이냐? 아버지 명의로 집을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전세 말이냐? 아니요. 매매요. 뭐? 전세는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신용 때문에 대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차라리 아버지 명의로 집을 사시면 저희는 그냥 거기 살면서 천천히 갚아나가면 안 될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서울 집값이 얼만데. 강남까지는 아니어도 저희 회사 근처로만 구하면 됩니다.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대출을 내가 받으라고? 네. 제 명의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결혼만 넘기면 제가 다시 일어설게요. 민수는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냥 진실을 말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근데 민수가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걸 보니 그 여자 집안에서 알면 결혼이 깨질 거예요. 그렇겠지. 우리 아들 그럼 평생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은행에도 가보고 부동산에도 알아봤죠.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요. 민수야, 아버지가 집을 사줄게. 정말요,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내 집이야. 너는 그냥 빌려 사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이다. 신용이 회복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그때 내 명의로 넘기든지 하자.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정 지키면서 허투루 살지 마라. 이게 마지막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제가 아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에 흡족해 했죠. 사돈 어른, 아드님이 복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부모된 도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고요. 신혼집 열쇠를 민수에게 건네며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민수야, 잊지 마라. 이건 빌려주는 거다.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결혼 후 석 달 동안 민수는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와 얼굴을 비췄죠.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래, 너희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서연이도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네. 가정을 꾸리니까 책임감이 생긴 거겠지.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일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어요. 아내 순덕이가 냉장고 위를 닦다가 그만 의자에서 떨어져 넘어졌습니다. 여보, 제가 부축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거든요. 순덕아, 괜찮아?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죠. 저는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이 의심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많이 다치셨다.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 네. 어머니가요? 응급실로 갈 거야. 내가 있는 집 근처 병원으로.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서울의 대형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곧 아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식을 회복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뇌 손상이 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은 못 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서연과 함께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중환자실에 계신다.
의식이 없으셔. 그렇군요. 서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응.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만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너희 집이 병원에서 가깝잖니? 너네 엄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만 내가 너네 집에서 좀 묵을 수 있을까?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 요즘 회사 재택 근무 중이라 집에 사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집도 좁아서 아버님 주무실 자리도 없고요. 죄송해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 근처 작은 모텔을 찾았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4만 원이었어요. 좁고 냄새나는 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면회 시간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내를 봤습니다. 순덕아, 나야. 들려?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조금만 버텨. 응? 우리 집에 돌아가자.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서연은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안부만 물어올 뿐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상태 좀 어떠세요? 비슷해. 의식은 아직 못 찾으셨어. 그렇군요.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 열흘째 되는 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악의 상황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혼자세요? 가족분들은요? 아들은 바빠서 저 혼자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좀 쉬셔야 할 텐데. 괜찮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텔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20일째 되던 날 아내는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는 건 저 혼자였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돌아가셨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바로 갈게요. 민수와 서연이 병원에 도착한 건 2시간 후였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울먹였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지방에서 제 친구들과 아내의 친척들이 올라왔고 민수 회사 사람들도 몇몇 왔습니다. 서연은 장례식 내내 조문객들 응대를 했습니다. 예의 바르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자 세상이 온통 물로 뒤덮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지방 가는 차편이 끊겼다. 네. 이 시간에는 차가 없어. 내일 아침에 가야겠다.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밤 너희 집에 묵어도 되겠니? 정말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이 상황에 집에 오시면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을 것 같아요. 분위기? 네, 그리고 저희도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거든요. 서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집에는 아버지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그래, 알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빗속을 걸어서 근처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신발도 질척거렸죠. 찜질방 안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아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에서 저는 잘 곳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늘 앉아있던 거실 소파, 아내가 쓰던 안경, 아내가 키우던 화분.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내만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를 꺼냈죠. 명의는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박만호.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았고 매달 나가는 이자도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결혼 전에 제게 전화했을 때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지 못해서 녹음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중요한 통화는 녹음하는 버릇이 생겼던 겁니다. 그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 신용 상태로는 대출이 아예 안 돼요. 결혼만 넘기면 제가 다시 갚을게요. 명의는 아버지로 해주세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대출 서류, 민수의 신용불량 기록,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 법무사는 꼼꼼하게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제 아들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 제 명의입니다. 제가 대출 받아서 산 거고요. 그럼 증여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들이 신용불량자라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빌려준 거죠.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 녹취가 있으시네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출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의가 의뢰인분 거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없이 회수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문제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생각 다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무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소송은 제가 직접 할 수 없으니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법무사가 소개해 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한 달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민수에게 날아갔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내 집을 돌려받는 거지. 집을 돌려받다니요?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야,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증여한 적도 없어. 하지만
나는 내가 신용 회복할 때까지 빌려준 거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녹음도 있어. 아버지, 제발이요.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버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서류상으로 모든 게 명확했거든요. 집은 제 명의였고 증여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통화 녹취에는 빌려준다는 표현이 명확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또 하나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내의 중환자실 입원 기록과 면회 기록이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당시 피고는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병원 근처에서 묵을 곳을 요청했을 때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장례가 끝난 직후에도 숙박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에서 할 말 있습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집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그럼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는 원고 앞으로 되어 있고 대출도 원고가 받았으며 원고가 직접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즉시 명도할 것. 민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 달 후 민수와 서연은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죠.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민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요. 당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결혼 전에 신용불량자였다는 거 왜 숨긴 거야? 나 속인 거잖아. 서연은 그날 밤 민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이런 결혼 계속 못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야. 서연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민수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안타까움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제야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다시 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아들은 집도 아내도 체면도 잃었죠.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모두 갚았어요. 남은 돈으로 지방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네, 아버지. 나는 복수한 게 아니다. 아버지로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뿐이다. 아버지. 그리고 진실을 숨기고 얻은 것들이 결국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줬을 뿐이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도 그 선택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아내 생각이 납니다. 여보, 내가 너무한 걸까? 텅 빈 방에 대고 혼잣말을 합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혼자 살아갑니다. 외롭지만 더 이상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고 아들이 남긴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했던 선택이 비록 가슴 아픈 것이었지만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제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이 사연을 들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진짜 냉정한 건 평생 고생한 부모를 외면한 쪽이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여러분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